근데 탄핵이 되고 나서 박근혜가 집을 빨리 비우지 않았잖아요. 안 비웠죠. 예. 10일 아침 파면이 결정이 났는데 10날에도 11일 날에도 버티다가 12일에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최순실이 사줬다 그러죠. 근데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데 거의 뭐랄까 저는 진짜 정신이 혼이 나간 분 혼이 아닌가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진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야. 근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장기하의 나는 별일 없이 산다? 그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네. SNS에 누가 올렸는데 음. 박근혜가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았어요. 그 한 소절이 뭐냐면은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그렇지, 정시 그렇게 예, 시작하죠.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뭐 이런 노래예요. 네, 맞죠. 근데 이제 집을 비우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왜 집을 안 비우고 꾸물거린 건지. 사실상 그 탄핵에 불복하는 침묵 시위다라는 견해도 있었고요. 침묵 시위라기보다는 미소 시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탄핵 불복하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네. 계속 불복하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아. 김어준 씨는 또 뭐라 했냐면 박근혜가 탄핵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네. 차기 대통령이 소주를 내면 그 차기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인계하고 나온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그거하고 좀 딴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TBS 교통방송에 들은 거는요. 네. 청와대에서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5단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이런 얘기를 방송했어요. 뭐 김어준 씨 얘기니까. 교통방송이면 또 뭐 5단? 5단 K. 5단 어떻게 확인했죠? 네, 모르겠어요. 네. 뭐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퇴거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네. 갑자기 뭐 한 방 맞은 것 같이 돼버리고 뭐 호둥지둥하느라고 이틀 정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11일 날 그 LG TV 들어가는 거 보면 네. 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참 그런 보도를 보고 있는 네. 그 국민 입장은 참 참담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예상을 못했다 그랬는데 충분히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관 구성을 볼 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네.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에서 3인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형식적으로 굉장히 삼권 분립적 느낌이 들도록 해놨죠. 이런 게 다 그러니까요. 사기입니다. 이런 게. 네. 임기는 6년이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재판관은 이제 1월 31일에 임기 종료해서 나가셨고 네. 그래서 8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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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서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 서기석, 조용호 네. 이렇게 2명이었고요. 네. 새누리당이 임명한 거 아까 나왔죠. 네. 예, 안창호. 네. 이렇게 해서 확실한 여권이 3명이 있었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창종, 이진성. 넓게 보면 여기까지가 친여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5명. 네. 그다음에 여야 합의로 임명된 강일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정미. 네.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이 임명한 김희수. 이게 야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국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대법원이 왜 또 임명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냐를 떠나가지고 음. 전원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독일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다 의회에서 그렇구나. 지명하거든요. 네. 의회에서 다 네. 전원을 지명해요. 네, 전원 지명해요. 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방적으로 한정파가 지명할 수가 없고 네. 합의해서 지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중립적인 인물이 중립적인 되죠. 인물이 네. 되죠. 네. 근데 어쨌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그 네. 대통령이 임명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지명권을 주고 의회가 3분의 2로 동의하도록 하든지 네. 아니면은 의회에서 전원 9인 다 음. 뽑든지 네.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는 좀 안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맞아요. 예. 예, 친여권 인사들이 많았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 김희수 그분은 현재 재판관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분이시죠. 맞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임명한 분입니다. 아까 세월호 네. 관련해서 보충 의견도 내신 분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때도 이분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요. 네. 해직 교사를 교원 노조에서 배제하는 교원 노조법 지금 이제 발동하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죠. 네, 네. 이것도 이제 위헌이라고 판결하신 분이고 네, 네. 48시간 이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 집시법에 대해서도 한정 위헌 판결을 하신 분이 4분이 있었는데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진보적 의견을 계속 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측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최소한 박근혜 자신이 임명한 2명, 네. 새누리당이 임명한 1명, 네. 이렇게 3명은 탄핵 기각에 손을 들지 않을까. 최소한 5대 3은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잘하면 4대 4도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제 세상사를 볼 때 네. 개인적 친분,
개인적 의리 이런 거로 세상사를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임명했으니 네. 제가 이렇지 않겠냐. 네. 뭐 세상 돌아가는 걸 알 턱이 없으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는 탄핵 이후에 음. 박근혜가 벌이고 있는 행태가 더 분노스러워요. 맞아요. 이게 자중하고 반성해도 모자란데 이 삼성동 집안 맡고 있는 그 40일째 시위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거기 지금 예. 경찰 버스가 한 30대 정도 서 있어요. 예. 도로 교통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근데 3월 16일 날 예. 제가 보도를 보니까 예. 경찰이 네. 박근혜 자택 앞에 신고한 집회를 금지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집회법상 초등학교가 있으면 집회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초등학교 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네네. 뭐 경찰에 뭐 신고도 하고 음. 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가 네. 그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들이었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아.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대선 후보 뽑는다고 이상한 사람들 후보로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쓰레기들은 다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박사모 분들 몰려가가지고 소란 피우고 네. 뭐 김진태를 케네디, 오바마 같은 대통령으로 만들자. 뭐 미친 거죠.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질 않나. 케네디를 죽인 사람이 김진태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구속을 막고 친박 세력의 세를 결집해서 반격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난번 어버이연합에 자금 우회 지원하고 뭐 관제대 못 지지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 청와대 비서관이 있었어요. 네. 허연준 행정관. 네. 네, 행정관이네요. 네. 국민소통 비서관실 행정관인데 네. 보도에 보면은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내게는 아직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아니 뭐 이순신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입니다. 제가 장군. 페북 가서 지금 확인했어요. 진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이렇게도 썼어요. 몸과 마음이 내려앉으려 하고 눈물이 쏟아지니 꾹 참고 일어나겠습니다. 피눈물 흘리실 그분을 생각하니 더욱 강해져야겠습니다. 뭐 여기서 그분이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박근혜겠죠. 뭐 네, 아주 그렇죠. 충신 나셨습니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난중일기 쓰시나 지금?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이분이 누군가 좀 찾아보니까 참 딱해요. 네. 뭐 전북대 총학생회장 했고 한총련 산하 전북 총련 의장도 했고 민혁당 산하 반미구국 학생동맹 하다가 뭐 대충 이런 쪽 운동 네, 느낌 오시죠? 뭐 했던 친구인데 네. 이런 쪽 운동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또 전향했잖아요. 전행 많이 네, 네. 했죠. 그 후에 자유주의 연대 뉴라이트 뭐 시대정신 사무국장 뭐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물이 됐습니다. 아, 12척배라는 게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 앞두고 네, 이 전열을 가다가 뭐 일본의 회심의 반격을 가하려고 할 때 네. 그때 했다고 그렇죠. 알려진 이거 말 유명하죠. 아니에요? 이 네네. 말. 네. 뭐뭘 하려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걸 좀 기도하고 싶다라는 네네. 그런 정신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 12척의 배. 말씀 들으니까 장정일의 9월의 이틀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요. 네. 그 소설에 보면은 음. 그 이게 진보적인 사고를 하던 청년이 어느 순간 극우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성장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얘기도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2척 배를 이제 준비해서 반격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데 네, 사실 저는 그 친박 세력이 이제 지금 자유당 아닙니까? 네. 네,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국민의당과 좀 비슷한 지역 정당으로 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구 경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네. 아직도 반성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도 지지자가 많아요. 이게 종교는요 예, 예.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사이비 종교는. 그렇죠. 네.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어제 명성교회 보니까 그 세습한다고 아들한테 세습한다고 하는데 네. 압도적인 네. 지지로 통과가 됐어요. 아들 세습이 어제. 아 그러면서 왜 북한은 욕을 해? 제 말이에요. 예,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대구 경북에는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네, 사실은 대놓고 지지는 못하더라도 사실 선거판이 또 벌어지면 자유당을 찍을 사람들이 난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내각제 개헌이 되면 이들도 이 지역에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태 전개가 되겠죠. 저는 가장 지금 분노스러운 게 뭔가 하면 박근혜나 네, 박근혜파 누구도 그 탄핵 이후에 탄기구 집회에서 3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망한 3명에 대한 언급이 아무도 안 해요.
지지자가 3명이나 죽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죄송하다는 말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 최소한. 청와대 나오면서 그 세 분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거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유감 저는.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요. 이건 예. 무슨 지네들이 아베 역할 지금 처지가 돼 지금. 야, 저는 판교구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심경이 사실 좀 이해가 가요. 뭐 계엄령 했어야 된다는 그 시의원도 있었잖아요. 네. 아니 그분 부인, 말고요. 부인, 집회에 나오는 그 집회에 나오는 대중들. 사람들. 네. 대중들은 사실 물질적으로건 네. 금전적으로건 네. 정신적으로건 큰 박탈감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인생들이 사실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자기 인생이 왜 망가졌는지 원인은 모르는 가운데 극우 보수 세력의 선동이 먹혀드는 거거든요. 막 네, 예, 네. 자기들이 배운 바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예. 극대화된 상황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들은 그분들이 아니고 네. 그분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배후 세력들입니다. 네. 탄핵되면 장지진다고 하신 분이 있었죠? 네, 이정현? 왜 안 네. 지지죠? 요즘 짤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장지지는 짤. 예,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한 김민태 같은 정치인들, 네. 예, 탄핵되면 목숨을 내놓자고 했던 정미용 같은 사이비 언론인들, 네. 탱크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군대가 나가서 죽이자고 했던 윤용 같은 사이비 교수들, 네. 전 교수죠. 네.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하는 건 북한 인민과 같다고 그건한 김평우 같은 사이비 법조인들, 네. 박사모 회장, 네. 엄마부대 회장, 네. 자유총연맹 회장, 네. 어버이연합 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 3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들은 청와대를 비웠을 뿐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미 전열을 정비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깜빡 정신을 우리가 놓으면은 음. 그들의 선동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아직도 의석이 94석이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건재한다는 거예요. 94석? 그러니까 전체 의석이 41.44% 정도. 31.44%.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 자칫 또 음. 큰일 날 음, 또 다시 역사가 반복되는 그 네네. 슬픔에 젖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탄핵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궁금함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탄핵이 되었는데 박근혜한테는 그러면 그 이후에 전직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예우가 음. 뭐 경호 말고는 전부 중단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네네. 연금, 경호, 뭐 비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어요? 먼저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고요. 네, 그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가 첫 번째는 이제 연금이 있어요. 연금. 예, 네. 예,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보수연액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의 다 주는 건가? 그러니까 대통령 때 받았던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기자분들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그분은 이제 그분들은 법률만 보고 법률 시행령을 안 보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요. 법률 시행령에 보면 네. 보수연액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예. 어. 보수연액이 뭔가 하면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배라고 돼 있어요. 아, 대통령의 음. 월 받는 돈의 네. 8.85배가 보수연액이다. 그러니까 연에 8.85배의 돈이 들어온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액의 12배라야지 연봉과 액수가 같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보수연액 규정이 월액의 12배가 아니고 월액의 8.85배라고요. 그럼 얼마나 돼요? 이거 좀 계산을 해보면 네, 2017년 대통령 연봉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그분이 네. 받겠죠. 네. 연봉이 2억 1,201만 8천 원이에요. 아. 2억이 넘습니다. 오. 아, 억대 연봉이네요. 억대 연봉. 억대가 아니고 2억대 연봉이라니까요. 네네. 그거를 12로 나누면 월봉이 되겠죠. 예, 그렇죠. 다시 거기다가 8.85를 곱하면 보수 연액이 돼요. 네. 예. 그럼 이제 보수 연액이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95%라고 했죠. 95%요. 예. 여기에 0.95를 곱해요. 네. 그러면 이제 연에 받는 연금이 나오고요. 네. 그걸 다시 12로 나누면 월에 받는 월 연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계산해 보니까 네. 월 1,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요걸 못 받게 됩니다. 아, 네, 오케이. 네네네. 아, 이제 속이 후련하네요. 나 깜짝 놀랐어요. 1,238만 원. 요걸 못 맞나? 받게 됩니다. 이제. 이걸 못 받게 되는. 그러면은 그 이제 이희호 여사나 네. 권양순 여사님 같은 영부인들은 월 1,238만 원을 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그거보다 작습니다. 예. 오. 뭐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도 네. 연금을 붓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네. 유족이 수령하게 되면 연금 액수가 작아지잖아요. 네, 네. 이것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배우자는 아까 이제 당사자는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였잖아요. 네. 근데 배우자는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두 영부인은 지금 월 912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20일에 나온답니다. 아, 네.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네. 그거 외에도 좀 많은 예우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예, 기념 사업 추진할 수 있고요. 뭐 연구 사업, 뭐 기념관 막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준다는 네, 거죠. 그왜 박정희 기념 사업에 뭐 돈 얼마 썼다는 거 보셨죠? 네, 그게 네. 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비서관 3명 주고요. 네. 운전기사 1명, 최장 15년 동안 경호 및 경비인데 약 25명 정도가 경호 경비에 참여합니다. 사무실 대단하다. 주고요. 네. 차량 제공하고요. 운영 네. 경비 주고요. 네. 여비도 주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과 가족 모두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 국립병원에서 전액 무상 진료. 대단하다. 예, 전액 무상 진료가 실현됐습니다. 이분들은. 예.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서울대 갔었는데요. 네. 서울대 제일 꼭대기에 특실들이 있어요. 아. 거기 누구 병문안 때문에 제가 갔더니 손명순 김영삼 음. 영부인 손명순 여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러시구나. 생각했죠. 저분도 무상 진료를 받고 계시는구나. 그분도 무료. 네, 무료죠 당연히. 네, 네. 네,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이 필요한 이제 예우 등등이 있는데요. 하여튼 탄핵이 되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외국으로 도망갔거나 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이 4가지 경우에는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군요.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이제 박근혜는 박탈이 됐고요. 네. 경호 경비도 제가 아까 15년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10년으로 네. 5년 줄어드는 5년 거네요.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실 경호 경비 좀 실적. 10년 주는 것도 안 주고 네, 싶고요. 이것도 국민 세금인데.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다른 것들 다 싹 안 준다고 하니까 약간 체증이 좀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네. 네. 이거 또 살펴봐야 될 점이 있어요. 근데 일단 경호 경비 이게요 정말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협회 경호 건물 신축 예산으로만 역대 최고액인 67억 6,7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통과된 거예요? 네, 통과된 거예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죠. 예. 전직 대통령 예외에 관한 법률로는 많은 특권이 박탈되는 건 맞지만 상훈법, 여권법, 국가장법에 따른 예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른 예우가 또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배우자는 누구나 국내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받습니다. 무궁화 대훈장.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받았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는 취임하자마자 그 3일 지난 다음에 2월 27일 2013년 2월 27일에 이걸 미리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됐다가 못 받고 끝날 뻔했잖아요. 어이가 없네. 아니 정말 성견지명이네. 아니 훈장인 게요. 네. 이렇게 업적을 세우면 네. 그 다음에 주는 게 훈장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취임한 지 3일 만에 셀프 훈장을 줘요? 박근혜 아닙니까? 아, 취임 자체가 박근혜사네요. 아, 제가 박근혜. 깜빡했어요. 깜빡했습니다. 성견지명이 있다. 취임 자체가 업적이죠.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업적이죠. Strongman's daughter. 아, 근데 이 무궁화 대훈장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네. 금은 루비로 치장된 제작비만 5천만 원짜리래요. 이게. 네?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대단하다. 야, 이거에 참. 근데 이거 보니까요. 네. 이것도 이제 남녀 차별이 됩니다. 그래요? 남자용은 5천만 원인데요. 네. 여자용은 3,500만 원짜리래요. 말도 그러니까 안 이게 돼. 대통령과 배우자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대통령일 리가 없어. 아, 그냥 남자가 배우자일 대통령이고 뿐이야. 여자가 배우자다 이런 생각이 이미 여기 게재가 돼 있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네. 아무튼 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 파면을 당해도요, 상훈법, 여권법에 따라서 관용 여권을 받고 상대국 비자 발급도 면제받고요, 공항 VIP 의전도 받고 이런 공항 검색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려면 언제나 싹 나갈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장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네. 국가장에 치러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도 아직도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면 이건 탄핵 금고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훈법, 여권법, 국가장법 예우도 박탈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관련법을 차제에 개정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도 지금 VIP 의전 다 누리고 그러니까요. 무궁화 대훈장에 따른 이게 참 특권들 다 누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손질할 게 되게 많네요. 정말 기존의 맞습니다. 법도. 네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대통령 할만하구나. 그렇죠. 저 예전에 대통령 정말 할만하네요. 장난 삼아서 나 네. 누가 대통령 시켜주면 난 안 할 거야 막 이랬었는데 그게 할만하네요. 아니네요. 네. 아니 슈퍼바이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꼼꼼하게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법을 전공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건 뭐 법 해석 문제가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네네. 입법자가
담당해야 될 문제겠죠. 네. 대부분 언론에서요. 왜 삼성동 자택을 사저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박근혜를 뭐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탄핵이 되었는데 박근혜에게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전두환 노태우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었지만 이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대통령 자격까지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 임기를 다 마쳤으니까요. 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박탈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 뭐 회사 과장도요 파면된 것하고 퇴직한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쵸. 네. 어쨌건 대통령을 부르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이 맞네요. 그러니까 탄핵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게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랬죠.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실을 진짜 제대로 가려보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세월호 진실도 밝혀내고 감옥에 보낼 사람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정윤회가 추진해가지고 박근혜가 의원이던 시절부터 박근혜를 보좌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이 세 사람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네, 하죠. 맞아요. 예. 근데 그중 정호성만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은 버젓이 활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버섯이 활보하고 저는 있습니다. 다 조사해서 싹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정책조정수석이었던 안종범은 최근에 법정에서 증언을 뒤집었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참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종법이라서 네, 주범 밑에 종법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증언을 뒤엎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걸 뒤엎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네.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 행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박근혜가 했다는 것을 안종범이 부인했어요. 이건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진술하고 상반됩니다. 최원영 그렇구나. 고용복지수석은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이 기사 보다가 마피아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이제 마피아 영화들 보면 그러잖아요. 대부 조직의 같은 거. 네. 조직 비밀 알고 있는 증언을 앞둔 조직한테 가서 조용히 밀담을 나누거나 밀담을 쪽지를 나누죠. 주잖아요. 네. 가족과 자식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마음 편하게 먹고 알지? 뭐 이런 장면 그리고 등을 있잖아요. 탁 이렇게 두들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참. 참.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원들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일어난다. 아니 네.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상 그 이상. 상상 그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종범이 증언을 뒤집은 것도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이는 분명히 외부에서 딜이 들어왔다. 네. 누가 외부인지는 아시겠죠? 네. 예. 이 재벌과 권력과의 모든 커넥션, 뇌물, 또 그의 뇌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 살해해 준 거, 네. 모든 진실을 다 가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맞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박근혜 탄핵이 뭔지 좀 평가를 해보고 오늘 방송을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슈퍼바이저님.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쨌건 민주주의라는 게 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987년 체제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3년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3년이었거든요. 네. 온갖 불법, 탈법, 헌법 위반이 다 저질러진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았다라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이 문제를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촛불 무엇이 문제인가가 다 드러났죠. 최초에는 최순실만이 문제였는데 박근혜 게이트가 되고 사실 재벌, 검찰, 보수 정치, 보수 언론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 경과를 보면은 한국의 제도 정치 네. 또는 제도권의 관리 능력이 충분히 아직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보수 정치 자체도 뭐 사실은 뭐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둘로 나눠졌잖아요. 뭐 바른 정당인가 생기면서 그리고 재벌도 어쨌건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수사 중이죠. 검찰도 뭐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 뭐 바짝 기어 있다가 그리고 정권 입맛에나 맞는 수사를 하다가 네. 이번에는 뭐 어쨌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찬물 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뭐 보이스라는 드라마를 쭉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인데 검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선 내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대사를 들으면서 지금 검사들의 어떤 수사 의지나 이런 것이 진짜 정의감으로만 그런 하는 거 아니죠. 것일까? 저는 그런 거 전혀 그런 아니죠. 의문이 좀 살아남기 들더라고요. 위해서 하는 거죠. 네네. 즉 어떤 뭐 검찰 개혁 요구 같은 게 굉장히 심하게 광장에서 나오니까 네.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가 문제인지는 다 드러났는데 게다가 그 드러난 문제 밑에 보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광장에 모인 대중 네.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뭐였을까요? 저는 1998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생긴 네. 불평등에 대한 분노 네네. 그리고 이 암울한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 네. 불안 이런 게 네. 다 그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건 제도가 관리했다. 헌재가 탄핵했잖아요. 헌재는 네. 관리한 겁니다. 네.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나라냐라는 대중의 분노에 대해서 네. 어쨌건 나름대로 주자들이 이게 나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대선 국면에서 또 관리가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한 국면이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남는 문제는 일단 뭐 대통령 선거 하겠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 과제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한국 경제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불안정 노동과 소득 불안정 심각하고요. 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에서 이걸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촛불은 뭐 민주당 정부 아래서 또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우리 촛불 시위 한참 하고 있을 때 한상균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항소심이 열렸죠. 네. 네. 전혀 형량이 줄질 않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촛불 시위가 처해 있는 네. 어떤 상황적 네. 그다음에 어떤 한계랄까 이런 것들 네.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한계이기도 하고 또 네. 앞으로 우리 과제이기도 과제이기도 하고요. 하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한 사람 쫓아낸 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돼 있지 않다. 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슈퍼바이님도 그런 말씀 좀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승리한 시민 입장에서는 참 수많은 글도 많이 나왔고 많은 말씀을 했는데 네. 지키고자 했던 저들 입장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아. 예.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촛불로 이어진 박근혜 국정농단을 처음 폭로한 게 누구였습니까? 이게 조선일보.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죠. TV조선입니다. 네. 네. 그들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촛불 시위라는 게 사실 경향 한 거리만 지지한 게 아니라 네. 종편을 포함한 모든 보수 언론이 지지하고 취재하고 네. 퍼뜨려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음. 저렇게 한 것일까? 한편에서는 우리 촛불 시위에 밀려서 네. 늘려서 이렇게 한 면도 있습니다만 네. 다른 한편은 그 대세에 동참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네. 의도가 작동한 게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상규 위원장이 그렇게 구형이 또 나오는 것도 사실 관리의 한 범주인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한마디로 현 보수 체제를 지키고자 네. 모든 보수 세력이 총단결했다. 네. 네. 저들을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체제는 저는 그대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박근혜 집 한 200~300m 옆에서 삽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된 날에 그 박사모도 좀 구경할 겸해서 네. 거기를 지나가서 그냥 계속 좀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네네. 이제 수십억을 호가하는 삼성동의 대저택가. 네. 네. 저는 연립주택입니다만 저 대저택이 사실은 줄 알았어요. 대저택가를 일부러 한번 거닐어봤어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금권의 저 초롱성이 네. 탄핵으로 네. 촛불 시위로 1cm 1mm라도 허물어진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당은 굉장히 견고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불평등 체제라는 게 네. 박근혜 하나 날아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체제 자체에 대한 민주적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네.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우리가 할 일이 많네요. 이렇다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탄핵에 기여한 3대 공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탄핵의 가장 큰 배우는 세월호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장 촛불이 성숙한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촛불의 광장을 열 수 있도록 먼저 지켰던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생존과 삶에 대해서 또 사회 구조에 한거하기 위해서 촛불을 먼저 밝혔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힘을 유지하게 한 관료들의 욕망과 순응,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큰 아픔과 절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아까 토호 세력도 얘기를 했지만요. 일상에서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분노보다는 굴종, 수능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니까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참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돌아봐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해결해 나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다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